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인사 원칙을 어겼다는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대치 전국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인사 원칙 위배 논란으로 문재인 정부가 첫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첫 번째 주제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근무절 작대에 인사를 하겠다는 가장 앞장서서 막아낼 것입니다. 첫 학수부터 이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국민의당은 대선적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라든가 이런 절차에는 저희들이 협조를 할 생각이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이번에 총리 인준 지금 받을 수가 없다 하는 입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직접 나와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새 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추어서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5대 중대 비리라고 해서 공약했던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또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다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와 또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서 현실성 있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네, 뭐 요약해 보면은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원칙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칙을 뭐 물러서거나 후퇴한 건 절대 아니다.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일면 뭐 인수위가 없어서 그렇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면서도 조금 해명이 되는 건지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혼동이 분명히 일어나요. 양해를 했는데 후퇴한 것은 아니고 그러게요. 원칙을 지킬 것인데 원칙은 원칙이고 현실엔 또 적용이 어렵다. 이러니까 이제 혼동이 일어나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원칙의 현실화.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원칙의 현실화. 그게 뭐냐?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완전히 청정한 공기를 주세요. 국민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세먼지 수준을 보니까 그게 완전히 깨끗한 공기라는 건 상상 속에서 존재하고 현실은 미세먼지가 있어요. 근데 1입방미터당 30mg이면 우리가 좋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0에서 한 80 사이에서는 우리가 보통, 그리고 80 넘어가서 이제 150 되면은 이게 좀 나쁨, 그리고 매우 나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자 나쁨은 가지 않겠다. 좋음이나 보통 수준에서 유지하겠다. 그러면 불순물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를 관리하는 기준을 책정하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인사수석, 민정수석 그리고 이제 국정기획 자문단에다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나와 봐야
국민들이 이것을 동의할 수 있는지 대다수가 또는 이 기준이 구체적인 기준이 현실 가능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이게 좀 확인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전병헌 정무수석을 통해서 한 가지만 나온 것이 위장 전입에 관해서는 2005년 7월 이후부터 엄단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구체적인 종합적인 이 구체적 기준이 제시돼야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이 그래도 그나마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지 후퇴한 것인지를 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기준이 좀 더 나와봐야 될 것이다. 네. 이논설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고비가 이제 총리입니다. 이제 일단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 인준이 지금 만약에 못 넘으면 나머지 장관, 차관 전부 다 이 정부의 어떤 국정 운행이 너무나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고민해냈을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내가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을 지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안 지키게 된다면 그렇게 후퇴하게 된다면 나머지 공약에 대해서도 흔들릴 것이다. 네. 또 두 번째는 야당이 지금 야당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덥석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휘둘리게 된다. 나중에 국정 운영에서도 이 두 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자신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발목을 스스로 잡히는 모양새 이것도 지금 타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모양새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모양새로 일단 야당의 요구도 들어주면서도 불구하고 내 공약은 절대 지킨다. 내 공약은 후퇴한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그러니까 그 실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그 그러니까 대수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모두 발언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공약 후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해달라라는 말로 이렇게 두 가지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고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국정 공백은 용납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빨리 이 총리 인준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좀 대수보 형식을 빌어서 사과를 은근히 하면서도 야당이 협조를 구하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절묘한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 사실 현직 대통령이 이 지금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힌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당이 요구했던 대통령 입장 표명이라는 그 요구는 수용을 하되 그렇다고 하지만 본인이 사과나 유감이라는 표명을 쓰지 않고 해명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양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양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본인은 아직까지 그 5대 비리 원칙 배제라는 거 그거는 아직 공약을 어기지 않았다. 단지 이 현실에 맞게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됐을 뿐이지 그 부분은 지금부터 조정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 조정이 되고 난 뒤에 적합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해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이 절묘하게 이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바라보는 그럼 야당은 어떤 입장인가? 일단은 아마 긍정적인 사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옥전에 닥친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안 투표가 지금 발등에 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대승직 차원에서 협조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마 무난하게 인준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2명의 후보자들이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될 것인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제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설정이 되고 그게 맞는 그 기준을 통과할 것인지 여부는 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겠죠.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내용을 들어보시죠.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위장 전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인사 원칙을 포기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사에 관한 5대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 국민의당의 입장입니다.
네, 사실 이낙연 후보자가 네.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사실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의 뭐 양보 이런 직접적인 입장 표명까지 네. 이끌어냈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좀 더 명분을 가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국민의당도 잃을 게 없는 예. 게임을 지금 한 거예요. 사실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도 원칙을 지킨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반드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나중에라도 사과해야 한다라는 전제를 깔았어요. 하지만 조건 없이 총리는 인준시켜 주겠다라고 예. 하는 또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당만 지금 총리 인준에 동의를 하면 사실은 과반을 넘기면서 그럴 수 있죠. 예. 무난하게 뭐 조금 이제 본회의 다른 표결을 당의 하면서, 반대는 이제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총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수순으로 이제 한 스텝 옮기게 되죠. 그래서 국민의당의 이제 이번 그 인준 지지는 굉장히 뭐 천군만마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럼 국민의당은 협치를 보여주는 모양새도 취하고 호남 민심에서도 그렇게 이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야당으로서의 각은 한번 세웠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은 사과를 나중에라도 하시오. 포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도 날렸고 그래서 국민의당도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이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밀고 당기면서 이 앞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밀고 당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박지원 밀당이라고 하죠. 박지원 네.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밀기를 하는 건가요? 당기기를 하는 건가요? 지금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 네네. 이러면서 앞으로 이게 지금 일단 총리 인준은 넘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더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거든요. 네, 저는 도리어 이제 국민의당의 사연이 내부적인 어떤 그런 그 속내가 좀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예. 어떤 의미냐면 국민의당은 어차피 지금 그 이번에 대선 패배 이후에 사실상 많은 의원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어떤 그런 그 이 분석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으로 뭐 이동할 것이다 이런 그렇죠. 전망도 그런 있었고요. 의원들은 대개 예. 호남계 의원들이었어요. 예. 특히나 호남에서의 그 표를 한번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문재인 후보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중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네. 그 지역구, 자기 지역구 내에서의 어떤 표 계산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예. 안철수 후보, 자당의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어떤 표 계산을 했을 때 그 표 계산에서 문재인 후보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온 지역구의 의원들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랬을 때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호남계 의원들은 우린 처음부터 반대 안 했어 라는 기류예요. 기자들에게도 말을 했을 예, 때 예. 아니 지금 당 지도부가 사실 좀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대다수 호남계 의원들은 지금 사실 이낙연 후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어떤 입장이었고 사실은 당 지도부를 포함을 해서 비호남계 의원들은 또 전면적으로 그 반대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호남계 의원과 비호남계 의원의 어떤 대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 양상이었다 이번에. 네. 그랬을 때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계속 이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가기 위해서는 사실 각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여당의 협조를 하는 모양새만 계속했다가는 당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그 지점 이중대라는 그 비난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발목을 잡았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냐 이런 어떤 갈등 속에서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절면 해법은 찾은 것이죠. 해법은 찾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총리 인준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면 나머지 장관에서는 그래도 각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니까 좀 결이 좀 다르겠죠. 이제 예. 그런 어떤 앞으로의 어떤 행보에 있어서는 국민의당은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가 박지원 전 대표가 네네. 얘기했듯이 지금 이건 허니문기가 끝났어. 예. 그 의미는 장관의 인준에서 아마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쉽게 이렇게 손을 들어주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일단 어쨌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바른정당도 지금 좀 우호적으로 입장이 돌아선 것 같고요. 정의당도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일단 오는 30일 모레 국회 표결이 이루어진다면은 본회의까지는 무난히 통과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지금 100석이 좀 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나머지 4개 정당이
일치된 의견을 모아준다고 한다면 네. 뭐 이낙연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뭐 지금 그 가반수만 넘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대승적 협조를 이야기를 했고 바른정당은 지금 까칠하게 한마디 그 말은 하고 있지만 네. 그러나 지금 국정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정의당은 이 대선 이후에 상당히 민주당과 그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지금 남아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 총리 인사 청문 특위에서 네. 총리 이 청문 경과 보고서를 네, 채택을 채택을 해야 해야죠. 됩니다. 예. 채택을 해야 되지만 그 부분도 뭐 지금 나머지 그 4개 정당이 아마 그 뜻을 모으면 충분히 아마 통과가 될 거고요. 설사 그것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사안 같은 경우는 네. 국회 선진화법이 대상이 아니고 그거는 뭐 또 국회의장이 바로 또 직권 상정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아마 무난하게 인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기준의 잣대를 그 사람이 한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중요한 기준이고 위장 전입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 뭐 논문도 한 30년 전에 쓸 때는 정말 좀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기준의 잣대가 굉장히 약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위장 전입 문제 하나만 갖고 이것을 2005년 잣대로 하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야당일 때 송곳 청문회를 하고 지금 같은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놓은 분들이 그분들인데 이제는 또 내가 집권하니까 사정이 달라졌다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5년 그러니까 위장 전입을 2005년 7월로 나누는 것이 너무 자의적이다 이런 해석 아닙니까? 그렇죠. 뭐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예. 사실 뭐 2005년부터 사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기준들이 위장 전입이라든지 예. 뭐 세금 탈루라든지 논문 표절, 병력 면탈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도 그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거 자기 관리가 안 됐다. 그런 기준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겼다고 한다면 공직 후보자를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마 청와대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뭐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2005년 이후는 안 되고 예. 2005년 이전은 된다는 그런 그 기준 자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차피 지금 이것이 어제 오늘의 논란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 와서는 어떤 식으로든 인사청문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오늘 앞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에서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청문의 대상이 되는 청문의 주도하는 국회가 결국 이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예를 들면 지금 업무 능력에 관한 것은 공개적으로 청문회를 하되 이 지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은 비공개적으로 해서 이 정파적인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 신상 틀기하는 식은 네. 지양하자는 그런 법안도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위장 전입은 그럼 세금 탈루라든지 예. 부동산 투기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시효는 언제 2005년이냐 아니면 2007년이냐 아니면 2001년이냐 이런 사안별로 기준을 빨리 만들어서 그것을 법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계속적으로 되풀이는 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청와대에서 네. 위장 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뭐 2005년 7월에는 물론 이제 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는 다양하죠. 있겠습니다만은 2005년 7월로 기준을 삼았습니다만은 다른 부분 병역 면탈이라든지 뭐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그러니까 부분도 지금 좀 아직 그건 기다려보자고 예.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정우택 원내대표의 주장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다르지가 않아요. 맥락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 전입만 뭐 2005년 7월 이후부터 끊는다. 네. 자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후보들은 괜찮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인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는 거예요. 5대 원칙은 후퇴하지 않겠다. 네. 하지만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 그럼 여기에는 앞으로 야당도 함께 합의와 동의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또 바뀌게 되면 기준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뒷부분에 한 발언, 아니 야당일 때는 그런 기준을 혹독하게 제시하고 지금은 이런 기준을 제시합니까? 네. 인데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다는 거죠. 몇 개의 지나간 공식을 찾아보면
부동산 투기성 위장 전입은 낙마가 많았어요. 네. 하지만 이제 아이 교육 때문에 위장 전입은 또 봐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과를 하면 어느 정도 양해해 줬어요. 예. 하지만, 그래서 2005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예외 조항을 예. 넣어야 되겠죠, 네. 분명히. 그런데 사실은 더 명확한 공식은 뭐냐면 정치인 출신, 특히 국회의원 출신은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학자 출신이나 다른 관료들은 낙마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 이것도 국회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는 또 의문을 국민들은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차제에 이번 정부를 기준으로 해서 또 다음 정부가 되면 기준이라는 게 조금씩 변동될 수는 있지만 예. 하나의 불문율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룰을 좀 여야가 함께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제3자적 관점에 좀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과거 2012년 대선 후에 13년부터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인사청문회 때 야당이 보였던 모습이 오늘 뉴스에서 많이 돌더군요. 네. 그걸 보면 좀 지금 여당이든 야당 의원들은 민망할 대목들이 있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신랄하게 또 이 송곳에 검증을 네.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입장이 바뀌어서 결국은 또 공수가 바뀐 것은 어쩔 수 없는 격세지감이 있는데 사실 저는 실제 내막은 정우택 원내대표는 외부의 강한 적을 가정해야 지금 당내 분란이 수습될 수 있습니다. 좀 예. 정치적인 부분이 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치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런 대목에선 또 이제 속내의 다른 사정들도 같이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 내부는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 조금 더 네.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어쨌든 강경 일변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안 된다. 수용 거기다가 불가.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지명 철회를 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사실 좀 정치공학적인 어떤 그 분석을 해서 좀 그렇지만 네. 사실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거예요. 오히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왜냐하면 입장에서는. 자, 자유한국당이 지난번처럼 새누리당 뭐 양대 정당이라면 만약에 이렇게 강경하게 했을 때 사실 완전히 발목 잡게 되는 네네. 그런 어떤 양당 간의 어떤 결단인데 지금은 다당제잖아요. 네. 그러면 자신이 이렇게 되더라도 사실 인준이 과반을 넘지 않기 때문에. 통과될 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는 유일한 야당이다라는 거를 지금 표명할 수가 있어요. 예.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중대, 삼중대다라는 어떤 그 포지셔닝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국이 자기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크게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 부담 없이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차라리 지금 양대 정당으로서의 어떤 51대 49에서의 그런 양대 정당이라면 이렇게 못할 거예요. 크게 그럼 총리는 그 들어주고 장관은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입장이랑 비슷해질 거예요. 네네. 총리는 어떻게든 좀 협조해줘. 대신 장관들 중에 내가 낙마를 시킬 거야. 이런 네네네.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부담이 좀 덜하죠. 그리고 가장 급한 건 뭐냐면 나중에 뭐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지금의 지지율이에요. 지금 일당이 120석, 자기들이 107석인데 네. 그 비율로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자 지금 일당은 거의 50%에 훨씬 높죠. 육박하는데 예. 자기들은 지금 단단위예요. 네. 그러면 이 단단위의 지지율이 더 목전에 지금 보이는 어떤 그 이 절박함이지 예. 여기서 우리가 더 비난을 받는다거나 이게 지금 그 이 절박함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담이 없다. 도리어 자유한국당 부담 없이 강경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남은 강경화 후보자라든지 뭐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입장을 네. 표명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청와대에서 제시한 위장 전입 기준만 놓고 본다면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강경화 후보자 그리고 김상조 후보자 역시 공교롭게도 이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참 절묘하게 이 기준을 찾아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요. 이제 국민 다수가 왜 2005년 7월이냐 네. 이건 또 일리는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인사청문 제도가 2000년에 이 국민의 정부 때 시작이 됐는데 당시엔 총리만 적용이 됐었고요. 네. 그 이후에 조금씩 확대되다가 지금처럼 지금 현재의 구조 전체 장관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그게 2005년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지금의 인사청문 제도가 완비돼서 시작된 출발점을 하나의 기점으로 삼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명분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공교롭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2000년 지금 이제 이 이낙연 총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8년 전이에요. 89년. 그리고 김상조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두 건인데 네. 하나는 97년, 하나는 2004년. 그 2004년은 또 이게 해외 예일대 가족들이 다 나가 있던 시기에
목동의 주소지를 잠깐 두었다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죄질의 문제를 따진다면 이 정도는 또 용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또 이 의견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어쨌든 공교롭게 2005년 이후면 모두 다 피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네. 참 절묘한 시점을 잡았다. 이렇게 그러게요.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또 한 명의 인물이죠. 강경화 후보자가 오늘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들어보시죠. 은사께서 그 주소지를 소개해 주셔서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고 그때의 그 주소지에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쪽에서 물어보니까 혹시 아마 그게 친척집이었지 않아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한 모양인데 친척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생각 없이 이렇게 행한 일이 이렇게 여러 무리를 잇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네, 딸의 위장 전입뿐만 아니라 지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논란까지 같이 지금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뭐 사실 그 딸의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먼저 셀프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만 하더라도 이 문제가 충분히 막 털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딸의 정리세 탈루 문제가 네. 불거지고 이어서 지금 이 딸의 위장 전입을 위한 이 주소지 자체가 친척집이 아니고 지금 알고 보니까 지금 그 당시 그 이화여고의 예. 교장 선생님의 네. 전세권이 설정된 집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이 이제 지금 불거졌습니다만 뭐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친척집이라 말을 하지 않았다. 아마 남편이 잘 모르고 이야기를 대답한 것 같다고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저는 뭐 딸의 그러니까 친척집이든 아니면 뭐 교장 선생님의 전세집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교장 선생님의 집으로 이 그 주소 이전이 될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예. 그 과정에서 뭔가 딸의 그 지금 위장 전입 아니면 학교의 입학, 전학 이 과정에서 뭔가 또 다른 특혜가 지금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네네. 것이 국민적 의혹이거든요. 이 부분만 막 명쾌하게 해명이 된다면 이 부분도 뭐 충분히 저는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예. 과연 여기서 어떠한 사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뭔가씩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공경한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본인이 셀프 고백에서 벗어나 있었던 아까 딸의 정리세 문제라든지 또 다른 비리혹이 터져 나온다고 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그 인사청문회 그 관문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정유라가 모레 정유라 씨가 이제 뭐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 네. 다시 그때로 되돌리면 당시 이화여대 총장 전 총장이죠 최 총장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정유라만 만난 게 아니다. 이화여대 모든 학생을 매일 만난다. 예. 그랬을 때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1만 5천 명인데 그러면 그 임기 동안 어떻게 만났냐?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15,000일이다. 뭐 이런 반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자, 거꾸로 지금 이 강경화 후보자의 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집이 이화여고 전 교장이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재단의 재산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재단 이화여고 재단이고 이화여고 재단이 이 건물을 설정한 이유가 사실은 원어민 교사들의 숙소 바로 이화여고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화여고의 그 원어민 교사들의 숙소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집에 지금 위장 전입을 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거꾸로 아까 그 정유라 씨의 어떤 비유를 다시 이쪽으로 하면 네. 이화여고에 다니기 위해서 어떠한 학생들은 그러면 그 이화여고의 재산으로 설정되어 있는 원어민 교사의 집에 위장 전입할 수 있는 또 다른 학생들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당시에도 이미 장관의 아마 그 비서였을 거예요. 높은 고위직 공무원이었어요. 네네. 고위직 공무원의 딸이니까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건 형평성에 대한 문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단순한 2005년 이전의 위장 전입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라는 부분. 만약 정말로 이걸 됐더라도 이 이야기를 했더라도 이 지금 사실이 납득이 갈 수 있느냐는 것. 그게 지금 사실 굉장히 눈길이 모아지는 부분이에요. 그러게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화 후보자는 앞으로 청문회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명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후보였죠. 대선 후보가
오는 다음 달 4일 귀국을 하는 동시에 당권 레이스도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두 번째 제시어 보시겠습니다. 세탁기, 설거지, 돼지발정제, 정치인의 입에서 나온 회원의 가벼움이 만원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가. 친박은 좀 빠져줬으면 합니다. 아직도 뭐 친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후임입니다만 친홍대, 반홍의 그 무슨 대결이다. 몸은 미국에 있지만 끊임없이 국내 정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매일 조만간 나오죠. 돌아오죠. 매일. 네. 그런데 지금 또 이제 막말 논란인데요. 네. SNS를 통한 SNS 정치, 일종의 원격 정치를 계속 구사하고 있는데 이제 6월 4일에 돌아오면 7월 3일 전당대회 거의 뭐 딱 한 달쯤에 그렇죠. 예. 맞춰서 오는 상황인데 네. 저는 엄청난 분란에 휩싸일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도 SNS 몇 줄로 계속 파란을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기사화가 되고 있죠. 네, 이번에 또 이제 나온 얘기는 아까 이 인트로 영상 보고 제가 아주 빵 터졌습니다. 이 바른정당을 위성정당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위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태양이나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그 위성이란 얘기죠. 인공위성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스스로는 빛을 내지도 못하고 그 스스로는 중력에 의해서 동력을 얻지도 못하는 이런 일종의 좀 결격이 있는 정당이다라고 아주 좀 센 비난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우리 밑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그렇죠. 의도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위성이라는 건 어느 중력이 더 세냐에 따라서 딸려오는 것이 위성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표현을 한 거 바른정당은 정말 화가 날 것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그런 표현들을 뭐 지금 매일 이제 구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현재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친북 정권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북한이 계속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NSC 계속 소집되고 이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뭐 또 이제 참모들 정신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좀 거센 비판을 내고 있는 것 아닌가. 허니문은 고사하고 지금 어찌 보면 대선 기간에 쏘아대던 홍준표포 이 고사포가 화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것이 전 이 국내 정치에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관점인데 이게 전 자유한국당의 이제 당권 싸움에서 더 좀 볼썽사나운 품격 없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한 자릿수의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데 말이죠. 이것은 정책이나 야당의 선명성,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로 우선 뭔가 품격을 올리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오늘 초재선 의원들이 다선 의원들 다 빠져라, 용퇴하라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빠져달라. 내부에서 이런 정도 소리가 나올 정도면 조금 성찰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자, 이 자유한국당 당권에 대해서 홍문종 의원도 의견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전당대회는 홍준표 전 후보와 친박계 의원의 양자 구도가 되지 않겠는가? 언론이 자꾸 아직도 뭐 친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친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대다수의 의원이 친박이고요. 그다음에 전당대회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그 친박이라는 표현이 이제 거의 사문화된 친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친박 대 홍준표다 뭐 친박의 누가 대표로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친홍대 저도 홍입니다만 친홍대 반홍의 그 무슨 대결이다.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형태 어떤 형태로 치러진다면 아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차 교수님. 네. 친홍 대 반홍. 네. 반홍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친홍 대 친박의 대결이 아니고 친박이라고 뭐 불리우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홍문종 의원인데 스스로 친박이라는 단어를 거부했습니다. 반홍으로. 반홍으로 이제 본인을 어떻게 포지셔닝을 했는데요. 본인을 비롯한 이 본인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아마 정치 세력이겠죠. 그런데 뭐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언어를 쓰는 이유는 뭐 정치적인 득실을 계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친박 패권이라는
그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거리를 두겠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소위 말하는 친박 나가서는 범박들이 새로운 이미지를 아마 갖고 가겠다는 아마 의지가 실려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실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홍준표 전 후보를 상수로 만들고 이 반홍을 변수로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포지셔닝 자체에서 스스로가 이 조금 낮은 위치에서 지금 이 자리매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내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그 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는 뭐 이러한 그 당권 경쟁에 있어서 앞으로 뭐 누가 되든 간에 저는 뭐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당권 경쟁은 좀 더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갖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과거 한나라당에서 당권 투쟁에 보면 항상 나왔던 목소리가 소장개혁파들의 목소리였거든요. 그런 또 당내의 정풍운동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쇄신을 위한 개혁적 목소리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상당히 뭐 이 당사들에게는 죄송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제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올드보이들이 너무 지금 이 판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새로운 뉴리더십에 대한 고민이 안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사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답답한 그런 신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 실장님 초재선 의원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초재선 의원들이 지금 당내 7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은 물러나라. 그리고 친박계도 이선 후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이루어질지. 저는 초선 의원들이 하는 그 행태도 사실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해요. 그다음 자 중진 의원들 다 물러나라. 그다음에 친박은 이선 후퇴해라. 그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홍준표 후보를 저기 옹립하자, 추대하자. 거의 그 분위기예요. 자 마지막이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저는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절대적으로 동일합니다. 자 지금 새누리당 전신이 새누리당 때부터 보면 총선 패배했어요. 그 다음에 대선까지 패배했어요. 그런데 총선 패배하고 대선 패배한 정당이 옛날에 그 차떼기 정당으로까지 했다가 천막당사로 살아날 때는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 잘못했다. 우리 모두 반성하자라고 해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너가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 너가 잘못했다. 서로 그 너 탓을 하면서 당권을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저는 문제가 되는 게 초선이에요. 초선이 지금 한나라당이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 전신이 한나라당이 오랫동안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살아남으면서 보수 정당의 맥을 이은 이유가 뭐냐면 초선들의 힘이에요. 원희룡 의원이라든지 남경필 의원이라든지 전병국 의원이라든지 새로운 쇄신파들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능했거든요. 지금 초선은 사실 쇄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전하겠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좀 암담합니다. 세 분이 조금 부정적으로 봐주셨는데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이 난관을 어떻게 수습해갈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